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193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60세가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총 12억 원을 받아. 와, 12억 원을 받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노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바로 노후 준비는 결국 주택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높아진 물가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이자 내느라고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를 내는 만큼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서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 볼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제목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평이한데. 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위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위로받고 싶은,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괴롭고 힘든 일상들이 반복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책 제목들을 보면 참 따뜻해요. 그죠?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자, 이런 책 제목들을 보면 뭔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좀 싸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고요. 이제 한 달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이번 올 한 해가. 자, 이 한 해가 또 다 저물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증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는 커피 홀더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증거 제가 서점에서 찾았습니다. 자, 트렌드 또 트렌드, 다 트렌드네. 트렌드, 이건 또 글로벌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머니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 용어 트렌드, 라이프 트렌드, 힘들어. 디지털 트렌드, 인구 트렌드. 자, 트렌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해가 다 갔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사람들은 이 트렌드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트렌드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트렌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 해가 다 갔다는 증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를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부각되고 있는 트렌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평균의 실종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자, 평균의 실종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자, 이러한 평균 실종의 트렌드의 배경에는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고 승자 독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트렌드다라는 거죠. 이게 뭐 말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균이 의미가 없는 게 평균이라는 건 정규 분포가 이루어졌을 때 평균값이 의미가 있는데 요즘 정규 분포를 볼 수 있는 현상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던 정규 분포, 확률과 분포에서 나오는 정규 분포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중간이 가장 두껍고 거기서 평균값이 그 집단의 속성을 대변하는 뭐 그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양극화와 바벨 전략이 통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의 숙명은 양극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익부와 빈익빈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의 이 3개 구의 재산세가 서울의 25개 구의 전체 재산세의 4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양분이 돼요. 극단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는 거야. 극단적으로 싼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양분되다 보니까 시장도 극단적으로 싼 사람을 위한 물건, 극단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려는 사람으로 마치 바벨처럼 양쪽만 두꺼워지는, 중간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안전자산, 극위험자산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뭐 한쪽에서 엄청 코인, 성장주, 그냥 뭐 아니면 또 이런 투자를 하고, 한쪽에서는 채권, 달러, 금, 아파트, 정말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추구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막 얘기했던 게 트렌드로 나오니까 참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마치 양끝만이 존재하는 양극화와 극단화가 지금의 트렌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극화라는 트렌드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글은 초기 1998년도에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점유율이 0%였습니다. 아무도 안 써.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미국의 구글의 사용률은, 점유율은 92.49%. 혼자 다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규 분포가 무너지고 모든 성공한 하나의 사례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단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후는 말이죠. 역시 이 단극화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자본주의의 이 양극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후를 극단적으로 위험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안전한 초안전자산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결국 중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다 좋은데 궁극에는 노후 자산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초안전자산은 건물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은퇴할 때 주택을 가지고 은퇴하느냐 아니면 상가나 주식을 가지고 은퇴하느냐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0년 후에는 안전한 주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좀 출렁거리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택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겠죠. 자, 아파트의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서울의 아파트가 이렇게 희소성을 갖고 조망을 받는가 봤더니 수도권의 아파트를 숫자를 봤어요. 수도권의 전체 주택수는요, 여러분 1,053만 가구라고 합니다. 수도권의 총 집이 1,000만 채가 있다는 거야. 와, 진짜 많네. 1,000만 채나 있는데 왜 나는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구가 2,602만 명이 있고요. 집은 1,053만 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아파트는 633만 채로 정확하게 60%입니다. 이건 2021년도 국토교통부 통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죠. 2022년도니까. 자,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파트 비중을 보시면 인천은 67%입니다. 경기도는 63%고요. 자, 그런데 서울은 말이죠. 서울은 52%밖에 안 돼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서울에는 집을 지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어디 쉽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어디 뚝딱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음마 아파트도 그죠? 아이유가 한 80세 정도 돼야만 그때 80세 정도 됐을 때 축하 공연을 한다 뭐 이런 짤도 있던데 하여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아파트가 서울에는 전체 집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작년 공급을 보더라도 서울이 비중 대비했을 때는 가장 적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적어요, 굉장히.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싸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노후 준비를 왜 집으로 해야 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멘토님, 근데 집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거기서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2021년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도 없고 굉장히 좀 힘들다 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대학을 갔으니까 몸테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집을 월세를 주고 그리고 다른 데 월세를 갔어요. 처음엔 잘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래 뭐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이 돼서 새 집이 될 때까지는 그냥 좀 나가 살자, 경기도 외곽에 가 있자 이렇게 하고 내 집을
렌트를 주고 딴 집에 렌트를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의 월세는 비싸고 내가 간 곳의 월세는 싸니까 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 1가구 1주택이지만 내 집에서 임대 수입이 생기는 이런 현상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 흐름이 없다인데 제가 요번에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년 후에도 가장 안전한 주택이 결국 이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수요와 입주량을 한번 보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그럼 수요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매년 결혼하는 사람, 매년 독립하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매년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면 계속해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전국은 현재 2025년 전까지는 수요 공급 면에서 봤을 때 집이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서울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전국이고 요거는 서울만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요. 서울은 이미 수요량에 비해서 올해부터 입주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입주량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걸 보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부동산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가장 먼저 극복될 시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입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후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의 이 내용을 보면요. 단극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극화 경향. 자, 단극화라는 건 뭐냐? 일방적으로 중상위 이상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을 가지고도 내가 거기서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고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랬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 주로 들어보셨죠?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자, 요런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부부 한 명 중에 55세 이상인 분이 있으면 됩니다. 만 연령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시세로는 약 12억 정도 미만의 아파트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는 안 돼요. 고가 아파트는 안 되고,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렌트를 하고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거기서 임대소득이 나오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12억보다 좀 아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연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67년생이 55세예요. 67년생이. 자, 그 부부인 경우에 한번 여기다 넣어봅니다. 1967년 11월 15일이고 배우자도 1967년 11월 17일 동갑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넣어봤습니다. 자, 공시지가로는 9억 미만이니까 최고로 비싼 아파트 12억까지 가능하죠. 종신 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받아보면, 자, 55세 만 연령인 분이 다음 달부터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으로 내 집에서 연금을 받는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높아진 기대 여명을 감안하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언제까지 연금이 나올까?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193만 원이 나옵니다. 193만 4,370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배우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먼저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계속해서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느냐? 두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받았던 연금 지급액과 집값의 평가액 중에 연금액이 더 적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집값의 평가 금액보다 연금을 좀 덜 받고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꾸로 주택평가 금액에 비해서 연금을 이분들이 한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더 많이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차액을 자녀들한테 뺏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감면. 그거는 안 뺏어요. 오로지 차액이 연금액이 평가금액보다 적을 때만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55세 때 연금을 안 받고 60세 때 받든지 65세 때 받으면 연금 더 주지 않을까? 당연히 더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0세까지 주택연금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를 연령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55세에 연금 개시하는 경우. 자, 똑같이 12억짜리 아파트인데 55세부터 연금 받는 경우 60세, 65세, 70세, 75세가 있습니다. 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55세는 193만 원을 매달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총 받는 금액은 10억 4,220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로 가입을 하나 개인으로 가입을 하나 금액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부부로 가입하는 경우는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연금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은 거를 연금에다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다 사망을 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액이 사실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연금액에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보다는 부부가 가입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연금 개시 시기가 늦어질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60세가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자, 55세 때 받았으면은 193만 원을 받았을 것을 5년 후에 60세에 받으면 무려 25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고 100세까지 산다면 총 12억 원을 받아. 와, 12억 원을 받아요. 12억 원을. 자, 그죠? 그런데 65세에 받게 되면요. 65세에 받게 되면 불과 11만 원밖에 증액을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굳이 65세에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60세에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65세가 아닌 70세에 받는다 그래도 역시 올라가는 건 16만 원 정도, 15만 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70세에서 75세도 역시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작아요. 자, 그거에 보면 60세가 지금 비교해준 금액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0세에 지급받는 분이 가장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세, 70세도 좋지만 60세부터 연금 개시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12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60세 주택연금을 개시를 하면은 250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집값이 더 올라버리면 주택연금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바로 노후 준비는 물론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물론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하진 않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컨잡을 얘기했었죠. 오래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임대소득, 그 다음에 주택연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수도권 주요 입지에 있는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가장 큰 비빌 언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시적인 하락장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내 노후 준비 집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박차를 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